자, 이번에는 자원 확보, 또 팀 개발, 팀 운영, 그 다음에 자원 통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앞서 자원 확보를 한 페이지 정도 했는데, 이렇게 그 4개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해 보기로 하지요. 자, 이 슬라이드는 앞에 한 부분하고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ITO를 이제 써놓은 거고 정의를 써놓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이제 자원관리 DFD죠. 그래서 자원관리 케이스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고, 또 프로젝트 관리 케이스라든가 문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는 프로젝트의 기간 산정이라든가 일정 개발, 팀 관리, 자원 통제 이런 거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인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자원 확보는 사실 프로젝트 초기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원 확보가 차질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 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을 최적으로 분배를 하려면 한정된 그 인적 자원으로 최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개별 프로젝트 관점과 전사 관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관점들 차이점을 잘 알아서 배정해야 되고, 또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 여러 부서에 있는 인력들을 끌어 모아서 팀을 확보하고, 또는 필요하면 신규로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나 그 우수한 인적 자원은 내가 필요하면 다른 팀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인력이 소속해 있는 부서장과 갈등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 관리라든가 PM이라고 하면 앞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PM들, 다른 부서장과의 평소에 그 어떤 사이를 좋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는 인적 자원이라는 건 변동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어떤 프로젝트 요원이 퇴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무에 긴급하게 투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별로 대안들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인력이 그 업무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시스템의 어떤 아키텍처를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인력은 사전에 배정한다 했는데 사전에 확보를 해야 돼요. 특히 그런 사람일수록 더 바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려를 사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면 이제 가상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상팀이 뭐냐? 한 장소에 모여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 원격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 요즘에 그 여러 가지 프레임상에서 그지? 가상으로 활동하기 좋게 좀 만들어져는 있는데, 어쨌든 이 가상팀에 대한 정의가 이렇고, 그러면 가상팀은 언제 구성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는 인력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그지? 지역적으로, 그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지방과 수도권일 수 있고, 또는 나라와 나라일 수도 있어요.
재택근무하는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근무 시간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할 경우, 요거는 뭐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차가 나니까 특히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될 거고, 또 프로젝트 출장 경비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고 서로 출장을 하지 않아서 비용을 줄이고자 할 때, 이럴 경우에 이제 가상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가상팀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 출장비, 또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서 인건비를 좀 절감하지, 여러 지역 전문가 참여로 기술 전문성을 높지. 그러니까 참여의 뭐랄까, 참여의 제한이라든가 한계라든가 이런 걸 극복하는 거지. 왜 이런 한계가 일어나? 이거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지. 이런 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그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분산된 근무 환경에 대한 제약이 없다. 당연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면 원격 의사소통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오류나 비효율 증가. 자, 의사소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우리가 말로 설명해도 듣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항상 의사소통할 때 문서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그래서 모여서 하는 것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오류가 생기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의사소통이 별도로 있는 거죠. 프로젝트 관리에서. 또 팀원 간의 갈등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마주보면서 그 서로 일을 하다 보면 그 가까워져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팀에서. 물론 떨어져 있으니까 프로젝트 통제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살리고 단점에 대해서는 더 대책을 세워서 프로젝트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PM의 역할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 자원 확보에 그 ITO가 되는 부분이죠. 종합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팀 개발이야. 이제 그 앞서서 이제 자원 확보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정의를 보면 프로젝트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팀원들의 역량과 팀원 간의 협력, 전반적인 팀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그래서 ITO하고 TFD가 있는데, 여긴 뭐 투입물, 도구, 산출물 있듯이 프로젝트 팀 배정표와 자원 달력, 프로젝트 일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팀을 구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팀이 구성되면 이제 팀이 운영으로 넘어가는데, 사전에 준비할 게 팀의 성과평가서요. 그리고 이제 변경 요청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팀 개발 DFD를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 한 대로 그 인풋, 아웃풋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팀을 구성해도 항상 팀의 어떤 성과를 따지는 부분이 있고, 또 팀원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제를 좀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팀 개발에서 핵심은 그 이제 프로젝트 PM이 이제 팀 개발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프로젝트 성공 여부는 결국은 팀에 있단 말이야.
결국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팀원들이 그 일을 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또 성과도 뭐 공정하게 성과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팀원들이 그 어떤 자기가 어떤 차별 없이 또 인정받고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팀원들은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상호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제 팀 개발할 때 핵심입니다. 자, 팀 개발하는 도구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터커만의 그 사다리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단계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형성, 그다음에 스토밍, 표준, 수행, 해산 이런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뭐 테마, 과업, 리더십, 행동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제 형성 단계는 팀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PM이 이제 PM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역할 분담이든 지시 이런 데에 대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때 팀의 방향성이 정립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토밍 단계는 서로 알아가면서 이제 서로 뭐 문화도 다르고 이렇게 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있잖아. 그러면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런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리더십은 PM이 이렇게 좀 코치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이거는 아무래도 역할 분담 이런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표준화, 양식 이런 거에서 규정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표준 서로 협력체계 구축할 때야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좀 독려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잖아. 수행하면 이때는 아무래도 생산성이 중요하지 성과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잘 되려면 PM이 혼자 하는 것보다 PA라든가 팀원들한테 위임이 굉장히 필요하다. 밑으로 위임이 필요하다. 그래야 동시에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이제 수행 관리, 성과 평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행동 요소로 될 것이고 또 마지막에 이제 해산 단계를 거치겠지. 이 단계는 결국 제품에 대한 질을 결정하는 단계라서 이 단계도 마지막까지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십도 코치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요 부분 성과 평가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결과가 잘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는 이 단계를 거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게 이 해산 단계다. 그래서 5단계 형성, 스토밍, 표준, 수행, 해산인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사다리 모델의 5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형성이야. 형성은 여기 보면 팀워크를 구축하는 단계다. 서로의 인성과 프로젝트 업무를 탐색하는 단계야. 형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주간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서로 탐색하는 그런 단계다. 스토밍은 그 프로젝트 달성 방법에 대한 의견차가 표면화되는 시점이래. 이제 서로 인식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뭔가 목표도 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항공기 운행에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지? 이륙해서 안정적인 운행을 하느냐 아니냐 그런 시점이야.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지.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그러면 스토밍 단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정해진 표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표준이라는 거는 규칙이지. 이 규칙대로 따라서 하면 갈등을 어떻게 돼? 갈등을 최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간 보고 인력 관리, 일정 관리, 외주 관리 이런 뭐 양식 가이드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또 웍스루 검사 테스트 이런 걸 거쳐서 서로 논의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라. 가이드나 샘플들을 그리고 각종 분석 도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지. 명령 규칙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그램 할 때 뭐 변수의 명칭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해놓으면 갈등을 없애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 단계는 이제 스토밍 단계까지 거쳤으니까 이제 서로 알 거 다 알아.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제 팀원들이 일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익히는 단계야.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면서 팀원들 간의 끈끈한 응집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단계. 수행은 이제 자신감까지 가졌으니까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항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가 되고 팀원들 사이에 이제 강한 신뢰감이 형성돼서 프로젝트의 어떤 문화가 자리를 잡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해산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팀 해체하는 단계로서 여기에 이제 좋은 팀을 유지하면 이 다음 프로젝트에 또 이 팀들이 연결돼서 같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 할 때 그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을 거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동기부여 이론들이 있는데 동기부여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감으로 하고 있는데 동기부여가 돼야 팀이 잘 운영될 수 있고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정의를 보면 뭐냐면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 행동의 방향을 유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내적인 힘이다.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내적인 힘이다. 뭔가 이제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꾸준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된다. 근데 그런 이론이 크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다. 내용은 무엇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는지를 연구하는 이론이고 과정 이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가 되는지를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이거를 뭐 필요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공부를 해서 동기부여를 하면 되죠. 팀 개발할 때 이런 이제 그 이론을 왜 하냐면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려면 사람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슬로우 욕구의 5단계, 사람의 욕구의 5단계지. 그래서 생리 단계, 안전 단계, 사회적 교류 단계, 존경 단계, 자아 실현 단계. 결국 이제 자아 실현 단계까지 가자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생리적 욕구 단계다. 이 생리적인 욕구 단계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밑에 깔려 있는 부분이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거슬리게 해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여기부터 출발해서 자아 실현까지를 알면 사람들을 잘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허즈버그의 이 요인이 있는데 그
그 동기 요인과 위생 요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야. 동기 요인, 결국 만족 요인이 뭐냐면 조직 구성원에게 만족을 주며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여기서 이제 만족은 뭐 만족과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불만 그런 건 아니야. 만족, 뭔가를 좀 채워주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 성취감, 칭찬, 흥미, 책임, 그 다음에 직무 도전성, 성장이나 승진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채워줘야 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 동기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잘 활용하면 리더십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위생 요인이 뭐냐면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더라도 직무 수행 동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유발하지 않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것도 유의를 해야 되는 거지. 급여. 그럼 급여가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서 동기유발이 되느냐?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 감독, 기술적으로 막 감독한다? 아니라는 거지. 회사의 정책이나 행정, 인간관계, 개인생활 요소, 직위, 직업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충족되더라도 동기유발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동기유발 요인과 이 두 개를 적절히 잘 생각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팀 구성에서 이제 그러면 하는데 팀 구성이란 뭐냐? 응집력 있는 팀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활동들을 팀 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사람만 채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환경, 배경, 동기 등이 다양한 팀 구성원을 끌어들여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팀 구성이 팀만 딱 구성해놨다서 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완수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팀 구성이다. 그러니까 팀 구성은 사실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사항은 우리가 이제 팀을 몇 번 꾸려서 운영하다 보면 이걸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뭐 프로젝트 할 때 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해봤을 거예요. 그지? 그런데 이거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메모해 놓고 체크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자고. 팀 구성을 일찍 시작하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 가상팀과 같이 분산 환경에서 작업할 때 그 구성의 중요도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팀의 구성이라는 활동이 가상팀일수록 더 중요하게 되는 거지. PM은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모니터링한다 하는 게 더 많겠어요. 프로젝트에 방해되는 사람은 팀에서 해제시킨다. 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야.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 프로젝트 계획 수립과 같은 중요한 활동 시 팀원들을 참여시키고 동의를 얻는다. 왜? 이거는 공감을 해야 이 프로젝트 배가 잘 순항을 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그룹 의사결정을 장려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감해야 되는 거고, 요 과정에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아이디어가 솟구친다 이거야. 다양하고 많은 거. 그래서 어떻게 돼? 중요한 이슈가 잘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평가와 보상. 이거 가장 중요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팀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정한 평가와 공정한 성과 보상 체계를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사전에 좀 알고 체크하면 팀을 잘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팀을 몇 번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 그래서 요 유의사항은 꼭 챙겼다가 실제로 여러분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팀 개발의 목표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지. 원가 절감, 일정 단출, 품질 개선. 결국은 프로젝트의 성공이지. 성공. 그 다음에 조직 내 신뢰감과 일치감을 조성하는 거, 역동적이고 결속력이 강하고 하면 뭐 좋은 거 다 있네. 그래서 여기서는 바람직한 팀 문화를 만드는 거지. 팀 문화 조성. 그 다음에 팀의 생산성을 올려서 효율적인 목표 달성. 여기 나와 있네. 결국 프로젝트의 성공. 그치? 이게 목표가 되겠어요. 여기는 다시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그 ITO를 해줬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쭉 보면 큰 틀이 그 잡혀요. 그죠? 한 번씩. 이런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면 좋아요. 참고하세요. 이제 5번째는 팀 관리야. 팀이 개발이 됐으니까 이제 관리해야 돼. 정의를 보면 프로젝트 성과 향상을 위한 팀 성과 평가, 이슈 해결, 팀 변경 관리 이런 활동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ITO가 중요한 ITO, 핵심 ITO만 써놨네. 팀 배정표, 성과서, 성과 보고서. 여기서 이제 갈등 관리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물은 팀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고 뭐 변경 요청이 있겠지. 그런 변경 요청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DFDG 팀 개발이 됐고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산출물을 활용해서 팀 관리를 한다. 여기 팀 관리할 때 나오는 게 변경 요청이죠. 그래서 팀이니까 이제 주로 자원이 인력에 대한 거야. 그래서 역량 강화에 필요한 팀원들에 대한 시정도 하고 예방 조치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갈등 관리요. 갈등 관리는 우리가 살면서 많이 발생해요. 뭐 지금도 주변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조직 안에서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도 갈등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갈등 관리가 나오니까 참고로 해서 일상생활에도 한번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봤어.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여기는 막 갈등을 반드시 해결한다라고 봤네. 해결한다. 해결해야 돼. 갈등은 나쁘니까 이런 의미잖아. 근데 지금은 현재 상태는 갈등은 늘 있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필연적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면 좋지만 계속 갈등을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갈등이 이제 언제 생겨? 예를 들어서 뭐 개인차에 있고 또 그 조직에서 뭐 리더십이 좀 없어도 생겨요. 그럼 뭐해? 이것들이 조직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직이라고 하면 위에 관리자가 중재하거나 또 갈등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그걸 해결하거나 제거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거라면 지금은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조직이나 개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항상 일어나잖아. 그러기 때문에 갈등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지. 그 자연스럽게 보는 거야. 그래서 해소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해소보다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리를 꾸준히 해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갈등은 그 어떤 개인이나 또는 이
집단의 어떤 변화를 주는 요소이기도 해.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갈등이 오히려 그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더 건설적일 수도 있는 거야. 갈등 없이 그냥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냥 최소한은 하겠지. 그러나 갈등이라는 게 어디서 일어나?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할 때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의견이 다른 게 갈등으로 표출됐으면 그 지금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면서 더 바람직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등의 그 요인을 한번 알아보면 과업, 업무 중에 갈등이 있고 사람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상의 갈등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과업 갈등이 뭐야? 과업 갈등은 무엇을 하느냐, 목표를 뭐를 잡느냐 이런 과정에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갈등이 순기능일 수도 있고 서로 고집 부리는 역기능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은 대인 갈등이지. 대인 갈등은 대부분은 이게 거의 다가 역기능을 발생해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PM의 코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과정상의 갈등은 업무 수행 방법이나 프로세스상에 있어요. 이것도 업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존재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갈등 관리의 어떤 원칙이에요. 갈등 관리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하잖아. 그래서 성공적인 갈등 관리, 해결이 아니에요. 관리는 프로젝트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라. 갈등의 원인은 자원, 일정, 인성 굉장히 많죠. 원인들이. 그 원인을 좀 파악해야 된다. 갈등은 조기에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러니까 갈등이 조짐이 있으면 빨리 파악해서 해결해야지 그냥 커가게 놔두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프로젝트 관리자가 공식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간의 갈등이라도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걸 봐서 둘이 그냥 해결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PM이 관여를 해야 돼요. 또 개인이 아니라 이슈에 집중하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집중한다. 그래서 이런 이슈 해결할 때 이 개인에 집중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프로젝트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게 좋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징계 조치나 이런 걸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조기에 수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처럼 일정, 프로젝트 우선순위 가지고도 싸울 수 있고, 자원 가지고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가, 대인관계, 관리 절차 등등등등등등 많다.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보면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서도 타당성 조사, 계획 수립, 실행, 종료 있잖아. 이때도 이러한 찾아보니까 이러한 무수한 요인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표는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일종의 틀, 도구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를 이제 가만히 보면 여기 상단에 나 또는 우리 의견 관철이지. 그러니까 개인이가 됐든 팀이 됐든
이거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여기로 갈수록 강한 거예요. 그래서 높음, 낮음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강하다. 또 그 사람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성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격이 있잖아. 또는 그런 분위기가 그래도 상대방 의견의 수용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높음을 표시해 주는 거, 높낮이를 표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저기 4분의 2가 있잖아. 첫 번째 요 파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거지. 그 막 굉장히 그 의견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상대방의 의견을 좀 수용하는 그런 편이라. 그러면 뭐야? 그러면 PM은 이제 협상을 끌어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합의하고 막 소속감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능하면 협업해서 문제 해결 쪽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관철학 의지가 높지만 그래도 수용할 태세가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보죠. 두 번째, 이건 뭐야? 나나 우리 의견을 관철할 의지는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주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 수용할 태세가 높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관철할 의지가 낮고 또 양보성이 높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 그 원만히 해결되고 수용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상대방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춰서 양보를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굉장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여기 해결하기가 제일 쉬울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요런 경우 보자. 세 번째로 자, 상대방의 의견 수용 의지도 낮아. 전혀 수용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반드시 관철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굉장히 충돌이 나지. 아무리 가도 해결이 안 돼. 이런 경우는. 그죠? 그래서 PM은 이런 때는 의사결정을 단호하게 해서 그 지시에 다 따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해결 방법이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또 이런 경우 그 의견을 관철할 의지가 낮아.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도 낮아.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한 그런 결정들을 뒤로 미룬달까, 회피한달까, 그 지연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 표를 참고로 해서 갈등 해결하는데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여기는 이제 그 적용 상황들을 정리해놨네.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회피하고 처리한다. 이때는 이슈가 사소할 때, 그지? 또 그 이슈가 다른 이슈의 징후라고 보일 때, 미루는 경우라 이거지.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 맞는 것 같죠, 그죠? 원만한 해결 수용할 때, 여기는 자기 의견이 틀렸다고 느끼고 자신의 합리성이 있음을 보여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간다 이거지. 조화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할 때, 상대로 하여금 실패를 통해서 배우도록 할 때, 이럴 때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화 타협. 목표는 중요하나 더 이상 설득이 힘들다고 느낄 때, 시간이 없을 때 바로 이끌어낸다 이거지. 강행 지시. 아주 초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때. 옳다고 믿는 주요 안건을 집행할 때. 협업 문제 해결. 매우 중요한 통합 의견이 도출할 때.
공감대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관계유지가 필요할 때, 여기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적용한다. 앞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할 때 내가 새로운 상황일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참고로 할 수 있는 표가 앞에 있는 표라고 보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원 통제입니다. 자원 통제. 자, 자원 통제는 배정된 자원의 기익 대비 실제 활용률을 분석해서 필요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한다. 그 시정 조치는 뭘로? 변경 관리로. 그지? 변경 관리로 하는 거다. 여기 읽어보면 프로젝트 지연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필요한 만큼 투입해야 된다. 따라서 자원 통제는 프로젝트 생명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원 투입 기획 업데이트 뭐 이렇게 변경 관리가 일어나면 이런 것들을 항상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기획서에. 그래서 일정 원가와 연계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안 하면 나중에 프로젝트를 다 끝났는데 프로덕트와 그지? 제품과 매뉴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서가 따로 노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조정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큰 프로젝트에서는.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ITO를 보면 뭐 자원 배정표, 작업 성과, 협약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결국은 작업 성과 정보와 변경 요청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대안 분석, 비용 편익 분석, 협상 이런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경은 뭐 어떤 자원의 유형, 수량, 시기 이런 것들을 변경 요청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면 되죠. 자, DFD예요. 자원 통제 활동이고, 그래서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들이 계획대로 투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변경 관리 예산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를 다 검토하면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DFD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ITO와 DFD를 했는데 이제 현실에서 자원 통제 예를 한번 보자. 그러면 자원 통제가 뭐가 있길래 그러냐?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여기 이제 프로젝트 관리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우리는 쓰겠지만 꼭 소프트웨어 개발만 쓰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야.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나 소모품, 장비 이런 것들 유형별로 유형별, 기간별 투입 실적을 분석하는 사례. 이게 자원 통제 예가 하나 되는 거고, 두 번째 장기적인 납품, 자재, 구매 진척 관리할 때. 세 번째로 일정 단축으로 해서 특정 장비를 항공 운송을 통해서 이해가. 그러니까 특정 장비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항공 운송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이해관계자를 설득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자원 통제의 이해가 되는 거고, 또 건설 프로젝트에서 납품된 자재별 입출고 관리, 또 입고된 자재 중에서 불량 자재의 수량만큼 추가로 확보한다. 이게 이제 변경이잖아. 이런 것도 추가로 확보한다. 이럴 때 필요한 활동이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자원 통제의 예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도구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물적 자원 투입에 관한 이슈는 자원의 성능, 투입 시기, 투입 물량,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주 우수한 성능의 장비를 확보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투입 시기, 물량, 비용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설득하려면, 자, 나는 우수한 장비를 써야 돼. 왜 써야 되는데?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장비를 쓰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편익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져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비용 편익 분석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만큼 이익을 가져다 주고 또는 보이지 않는 또 편익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거죠. 이제 이런 예를 들어 여기는 양식은 장비 납품 변경 요청할 때 이제 이 변경 요청이 양식이네. 하나의 양식 사례니까 참고를 한번 하는 걸로 하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로 자원통제 ITO의 전체 내용을 조망할 수 있는 표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좀 파악해 보면 이 자원 통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본 거는 전체적인 자원 관리에 대한 개요를 했고 또 계획 수립을 했잖아. 계획 항상 보면 이제 계획 수립이 따르지. 계획 수립이라는 활동을 거쳤고 그 다음에 자원을 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산정했으니까 요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확보가 됐으니까 팀을 개발했지. 팀을 개발하고 구성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 팀을 관리를 했지. 관리 운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자원의 통제라는 걸 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